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업고 들어와요. 한별건설그룹 본사 로비. 차갑게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굽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리던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포대기에 아기를 엎은 젊은 여자였어요. 손에는 모서리가 다 달아빠진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그녀의 양팔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여자는 버둥거리면서도 가방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서류들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차가운 바닥 위로 남편이 손대가 벤 설계 도면들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던 오정수 회장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그 사람이 보안요원에게 양팔이 잡힌 채 버티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 얼굴, 저 눈매, 저 고집스러운 표정.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이기에 4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시간을 되돌려야겠습니다. 그날 아침 6시 강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남편의 빈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시트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간밤에 남편 도연이 깁스를 한 발목을 끌고 새벽까지 도면을 수정하다 겨우 눈을 붙인 자리였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딸 하율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에서는 도연이 서 있었어요. 깁스를 한 왼쪽 발목에 목발을 짚은 채 냄비 앞에서 뭔가를 젓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죽이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아내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쑤어놓은 거였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보자마자 멋쩍은 듯 목을 극적였어요. 너 어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서연은 말없이 도연의 손에서 국자를 받아들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도연이 더 미안해할 테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죽을 먹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밥을 먹는 33 남편과 포대기를 무릎에 올려둔 채 숟가락을 드는 31 아내.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대신 가지 않아도 돼. 다음 기회를 알아볼게. 서연은 죽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그 아래에 더 깊은 것이 있었어요. 포기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도연이 한별 건설 면접을 준비한 건 1년이 넘었어요.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며 독학으로 익힌 설계를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도면에 옮겨온 시간이었습니다. 한별 건설은 도연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현장 노동자가 건축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달아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가 어제 낙하물 사고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 거였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도연의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안에는 도연이 밤새 수정한 설계 도면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내가 갈게. 도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아, 그건 말이 안 돼. 면접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 그래도 가볼게.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한번 저렇게 결심하면 어떤 말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도연은 3년 결혼 생활 동안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잠든 하율이를 포대기에 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도면이 든 가방을 한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가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도연이 목발을 짚고 현관 밖으로 나오며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돌아보았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담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전부요.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온 서연은 버스 정류장을 향해 빠르게 걸었어요.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등에 엎인 하율이가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한 손으로 포대기를 토닥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의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한번 열어 도면을 확인했어요. 구겨지지 않았는지 순서가 뒤섞이지 않았는지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이 도면 한 장 한 장이 남편의 1년이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다시 닫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별건설 본사까지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어요. 아무도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업은 젊은 여자가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흔들리는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을 앞을 향해 고정한 채 한 정거장씩 줄을 세웠어요. 그렇게 서연은 한별건설 본사 로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정수가 한별건설 회장 자리에 오른 지 27년째였습니다. 본사 33층 전용 집무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방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펜 한 자루조차 비뚤게 놓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정돈된 차갑고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정수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6시에 출근했습니다. 비서도 이른 아침엔 없었어요. 그 텅 빈 집무실에 혼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정수의 27년째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실함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집에 있으면 더 조용하고 더 텅 비어서 일이라도 하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정수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수행원이 있었고 비서가 있었고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밥을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한별건설이라는 간판을 먼저 보았고 오정수라는 사람은 그 뒤에 가려진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에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여온 거였습니다. 그날 오전에도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기획이사 윤재혁이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항상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아래로 반듯한 미소를 달고 다녔어요. 20년 동안 정수의 곁을 지켜온 측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재혁을 가리켜 회장의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정수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재혁은 회의 자료를 능숙하게 넘기며 이번 분기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을 보고했어요. 젊은 건축 인재를 뽑아 설계팀을 보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는 사이 재혁만 자리에 남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를 기다렸다가 재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번 설계팀 면접자 중에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직 출신인데 정식 건축 교육은 받지 않았어요. 서류만 보면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정수는 재혁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재혁은 반듯한 미소를 유지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잡음이 생기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낮추면 다른 지원자들한테도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재혁은 더 말하지 않고 가볍게 허리를 숙인 뒤 집무실을 나갔어요. 정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재혁과는 20년이 넘었어요. 정수가 회사를 키우는 동안 옆에서 묵묵히 실무를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를 믿었어요. 아니, 믿는다기보다 의심할 이유를 찾지 않았다는 쪽이 더 정확했습니다. 정수는 원래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으니까요. 기대를 걸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건지 40년 전에 이미 뼈저리게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점심은 비서가 가져다 준 도시락으로 혼자 먹었어요.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면서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반 이상 남긴 채 비서에게 치우라고 했어요. 비서가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식사를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는 오래전부터 밥맛이라는 게 없었어요.
무언가를 마시다고 느낀 기억이 언제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마시다고 느꼈던 건 대학가 분식집에서 500원짜리 김밥을 먹던 25살의 어느 가을 날이었어요. 맞은편에 앉아서 입가에 김밥 속재료를 묻힌 채 깔깔 웃던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40년 전 기억이었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검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정수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이 집무실에서 단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수조차 함부로 열지 않았어요. 열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그 작은 뚜껑 하나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상자를 다시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오후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윤재혁이 이번 채용 면접 일정표를 배포했어요. 정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이름들을 후쳤습니다. 30명 남짓한 지원자 명단이었어요. 정수는 그중 한 이름 위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박도현. 현장직 출신. 발목 골절로 당일 면접 불가.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덮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로비의 소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수가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보안요원 2명이 젊은 여자의 양팔을 잡아 끌고 있었어요. 여자는 버둥거리면서도 가방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벌어지면서 서류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우수수 쏟아졌어요. 인사팀장이 팔짱을 낀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면접자도 아닌 사람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그 광경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별것 아닌 소동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안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인사팀장을 올려다보는 그 찰나 여자의 얼굴이 정수의 시야에 정면으로 들어왔어요. 정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억울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떨리는 눈매. 눈물이 그렁그렁한데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눈동자. 꽉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까지. 정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저 얼굴이었습니다. 40년 전 대학가 미술용품점 선반 위에 물감을 잔뜩 묻힌 채 서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고집스럽고 단단하고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을 것 같던 그 눈빛.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에 갈비뼈를 부수이라도 할 듯 사정없이 요동쳤어요. 그만둬. 낮고 묵직한 목소리 한마디가 로비의 공기를 통째로 눌러버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여자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심장 밑바닥에서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거세게 올라왔습니다. 여자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 아이를 감싼 채 서류를 놓지 않으려는 거친 손.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겹쳐지는 40년 전의 기억. 저 서류 내가 보지. 정수는 그 한마디만 하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여자가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비틀거리며 뒤를 따랐어요. 33층 집무실에서 정수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 발목이 골절되어 올 수 없었다는 것, 남편 대신 서류만이라도 제출하게 해달라는 것.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어요. 그 모습이 40년 전 그 여자와 너무 닮아 있어서 정수는 이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수는 짧게 말했어요. 남편이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연락하게. 여자가 나간 뒤 집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여자가 두고 간 메모지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상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무언가가 오늘 단 한 번 마주친 낯선 여자의 얼굴 하나에 삐걱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수가 퇴근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33층 집무실 불이 다시 켜졌어요. 윤재혁이었습니다. 재혁은 집무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되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신원 조회.
박도연이라는 면접자 아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시작해. 그 남자 포트폴리오 설계 도면도 전부 긁어모아. 쓸만한 게 나오면 연락하고. 전화를 끊은 재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보여주던 반듯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재혁이 20년 동안 정수 곁에서 버텨온 건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수가 언제 무너지더라도 자신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해온 20년이었습니다. 지금 정수의 나이가 65이었어요. 후계자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재혁은 그 빈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로비에서 그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굳어버렸다는 보고를 비서에게 전해 들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위를 찌르는 듯한 예감이 왔어요. 저 여자가 위험하다. 재혁이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구두굽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입꼬리를 아주 조금 울렸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어디서 굴러온 현장직 출신 따위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재혁의 부하 직원이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재혁은 봉투를 열어 안에 든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박도연의 포트폴리오 도면 4번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재혁이 기다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도면 일부가 5년 전 다른 건축사무소에서 발표된 설계안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비교 분석 자료였어요. 재혁은 자료를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거면 충분해. 재혁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반듯한 미소였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재혁의 구두 소리가 이른 아침 텅 빈 사무실에 길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서연은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도연의 양복은 결혼식 때 시장에서 맞춘 것이었어요. 무릎 부분이 번들번들하게 닳아 있었고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전날 밤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맨 자국이 소매 끝에 남아 있었어요. 도연은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매주는 넥타이 매듭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다 됐어. 서연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거울을 보았어요. 발목 보조기 위로 양복 바짓단이 걸려 있었고 옆에는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는지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 꼴로 가는 거 맞아? 서연은 대답 대신 도연의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도연이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가방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을 나섰어요. 한별건설 본사 면접장은 20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 끝에 오정수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양옆으로 임원 2명이 배석해 있었지만 사실상 이 자리의 주인은 정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정수는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사흘 전 로비에서 본 그 얼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여자의 남편이 곧 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 탁, 탁.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면접장 쪽으로 다가왔어요. 정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면접장 문이 열렸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박도연이었습니다. 발목 보조기를 차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통증을 참느라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은 지팡이를 짚으며 한 발 한 발 테이블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목에서 옥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절뚝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테이블 앞에 도착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도연입니다.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화려한 구석은 없었지만 눈빛에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않게
도연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지팡이를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 도면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도면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졌습니다. 설명해보게. 정수의 짧은 한마디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제가 짓고 싶은 집은 넓고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면접장 안을 채웠어요. 하루 종일 현장에서 구르다 돌아온 사람이 신발을 벗는 순간 어깨가 내려가는 집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면서 건축을 배웠습니다. 집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압니다. 좋은 집은 비싼 자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숨이 트이는 구조, 그게 전부입니다. 도요는 도면 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바람길 설계였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가 순환하도록 층고와 방향을 계산한 구조였어요. 정수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눈은 도면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핵심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연이 가방 안주머니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어요. 가장 중요한 도면은 구겨지지 않도록 안주머니에 따로 넣어둔 거였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도면 뭉치를 잡아 빼내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손끝에 뭔가 작은 것이 걸렸습니다. 도면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보라색 비단 주머니가 도면과 함께 딸려 나왔어요. 도연이 도면을 꺼내며 가방을 기울이는 순간 주머니가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이 굴러나왔어요. 채그랑. 적막한 면접장에 맑고 단단한 금속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또르르 굴러간 것은 은행나무 잎 모양의 호박 브로치였어요. 황금빛 호박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따뜻한 빛을 내뿜으며 굴러가다가 정수의 구두, 코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세계가 통째로 멈춰버렸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어요. 정수의 시선이 구두 끝에 멈춰 선 브로치 위에 박혔습니다. 은행나무 잎 모양의 호박 브로치, 잎맥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세공된 황금빛 호박, 가장자리를 감싼 얇은 금태, 뒷면에 아주 작게 새겨진 꽃 문양. 정수는 이 브로치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정수의 어머니가 생전에 분신처럼 아끼던 유품이었어요. 그리고 40년 전 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박미선에게 건네려 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진흙바닥에 떨어졌던 그 브로치였어요. 정수는 자리를 팍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정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테이블을 돌아 도연 쪽으로 다가가더니 바닥에 떨어진 브로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협상장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손이 이 작은 황금빛 잎사귀 하나를 앞에 두고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자네 가방에서 왜 나오나? 이거 어디서 났어? 당장 말해.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배석한 임원들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이런 정수는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니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나머지 보조기를 찬 다리가 꼬여 비틀거렸어요.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아내 것입니다. 장모님이 평생 목숨처럼 간직하시던 거라며 아내가 행운을 비는 마음으로 제 가방에 넣어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장모님이 평생 간직하시던 그 한마디가 정수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수는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임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정수는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어요. 미선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이 브로치를 버리지 않고 40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며 물려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정수의 가슴을 덮쳤어요. 정수는 브로치를 두 손으로 가슴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황금빛 호박이 정수의 하얀 셔츠 위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정점에 서 있는 냉정한 회장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주저앉은 채 아이처럼 소리를 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40년 만에 터져나온 그 이름이 면접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임원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고 도연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40년의 기나긴 겨울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면접장의 차가운 벽을 타고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면접장 소동은 그날 오후 늦게야 가라앉았습니다. 정수는 도연에게 사흘 뒤 다시 오라고 했어요. 면접을 이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무슨 상황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면접장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연이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괜찮아? 도연은 발목 통증보다 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 일단 사흘 뒤에 다시 오래.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기쁜 건지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면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에게 자세히 들었어요.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는 말, 미선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말. 서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미선. 그건 서연의 엄마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이 그 생각을 더 이어가기도 전에 다음날 아침 도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한별건설 인사팀이었어요. 지원자 박도연 씨의 포트폴리오 일부가 타 건축사무소, 기존 설계안과 구조적 유사성이 확인되어 면접 진행이 보류되었습니다. 추가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은 3일입니다. 도연이 문자를 읽는 동안 서연은 옆에서 그 화면을 같이 보았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서연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발목 통증도 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이 무릎 위로 툭 떨어졌어요. 현장에서 구르면서 톡학으로 익힌 설계를 밤을 줄여가며 혼자 그려온 도면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뺏겼다는 말은 그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지워버리는 말이었어요. 서연은 도연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문자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올려다 보았어요. 서연, 하지마. 서연은 포대기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누가 꾸민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갑자기 이런 게 나왔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 서연아, 그냥 자료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연은 이미 하율이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도연의 포트폴리오 파일을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뺏겼잖아.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말하면 되는 거야.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한별건설 본사 20층 회의실이었어요. 서연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은 윤재혁은 직접 회의실로 나왔습니다. 반듯한 미소를 달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재혁 측 직원 2명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포대기 안에서 하율이가 꼼지락거렸지만 서연은 시선을 재혁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이렇게 직접 오실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소명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서연은 가져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사님이 근거로 제시한 유사 설계안이라는 게 5년 전 소규모 건축사무소에서 발표한 공공 임대주택 설계 공모안이죠? 재혁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펼쳤어요. 안에는 2가지 도면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도면과 해당 공모안이었어요. 바람길 설계는 이 공모안 말고도 건축계에서 20년 넘게 연구된 기법입니다. 층고 2m 40 이상, 마통풍 구조, 창 배치 각도 30도. 이건 이미 학술지에 수십 번 발표된 방식이에요. 이 기법을 쓴다고 표절이라고 하면 국내 건축 설계의 3분의 1은 다 표절입니다. 재혁은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어요.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는 건 사실 아닌가요? 서연이 다른 소리를 꺼냈습니다. 제 남편이 이 설계 기법을 처음 도면에 적용한 건 7년 전이에요. 당시 현장 일지와 스케치 원본입니다. 5년 전 공무원보다 2년 앞서요. 재혁의 손가락 끝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오후에 저희 남편 포트폴리오 4번을 외부로 반출한 기록이에요. 이사님 부서 직원 명의로 열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면접 당일 오후에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한 장 더 펼쳐졌습니다. 재혁의 미소가 이번에는 완전히 굳었어요. 재혁 옆에 앉아있던 직원 2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연은 재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사님,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면접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서 표절 의혹을 만들어내는 게 뭔지는 알아요. 재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오정수였습니다. 비서가 서연이 왔다는 보고를 올린 모양이었어요. 정수는 문가에서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과 굳어버린 재혁의 얼굴을 한눈에 훔쳤습니다. 정수의 시선이 천천히 재혁에게로 향했어요.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설명. 됐어. 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재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도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 로비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눈빛이었어요. 고집스럽고 단단하고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눈빛. 정수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오게. 짧은 한마디였어요. 재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와 서연이 회의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재혁의 눈빛에서 반듯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정수가 서연을 집무실로 데려간 건 재혁의 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히자 정수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잠시 등을 보이고 서 있었어요. 서연은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율이가 포대기 안에서 칭얼거렸지만 서연은 한 손으로 토닥이며 시선을 정수의 등에 고정했어요. 정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서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박미선입니다. 정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이름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어요. 정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나? 충청도에 계세요. 도라지밭이랑 배추밭 일구면서 혼자 사세요. 정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서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2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이 노인이 왜 엄마 이름을 묻는지 알 것도 같았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다만 면접장에서 도연에게 들은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선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는 이야기가요. 정수는 창가로 시선을 돌리며 짧게 말했어요. 남편 면접은 다음 주에 정식으로 다시 잡겠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서연이 나간 뒤 집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강했어요. 나뭇가지들이 창밖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도라지밭, 혼자. 정수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뚜껑을 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상자 안은 비어 있었어요. 어제 면접장에서 주워든 호박 브로치가 지금 정수의 양복 안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텅 빈 상자를 내려다보는 정수의 눈빛이 오래도록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행원도 부르지 않았어요. 양복 안주머니에 브로치가 든 것만 확인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기사도 부르지 않은 채 직접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동 버튼을 2번 헛눌렀어요. 내비게이션에 충청도 주소를 찍었습니다. 서연에게 들은 지역명만으로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40분이었습니다. 정수는 그걸 확인하자마자 차를 출발시켰어요. 도심을 벗어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양쪽으로 회색빛 건물들이 사라지고 서서히 초록빛 산등성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풍경이 바뀔수록 정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고 국도를 타고 다시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이 끝난 흙길 위로 흙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가까워졌다고 알릴 때쯤 정수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수의 발치에 보랏빛 도라지꽃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끝없는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보랏빛 물결이 출렁이며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옆으로는 배추밭이 이어져 있었어요. 초록빛 배추들이 줄지어 심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문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미선이 이 꽃을 심은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외딴 시골에서 혼자서 이 꽃을 갖고 온 거였어요. 그 사실이 정수의 가슴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라지밭 사이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흙먼지가 고급 구두를 덮쳤고 양쪽에서 뻗어나온 풀들이 양복 소매를 스쳤습니다. 정수는 느끼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하나, 꽃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한 여인의 실루엣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있는 노파가 보였어요. 정수는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마디가 굵어져 나무뿌리 같아진 거친 손이 보였어요. 그리고 밀짚 모자 아래로 드러난 깊은 주름들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단단하고 고든 자세로 스케치북 위에 꽃을 그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세월의 풍파가 그녀의 몸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여인의 어깨 너머로 낮은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람에 실려 겨우 들릴 만한 작은 멜로디였습니다. 그건 40년 전 미선이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수는 한 걸음만 더 떼면 될 거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선아. 호미질을 하던 손이 멈췄어요.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콧노래가 끊겼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밀짚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 세월이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그 맑고 강단 있던 눈매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박미선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생을 원망하며 가슴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미선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호미가 흙바닥 위로 툭 떨어졌어요. 승조씨. 40년 만에 나온 그 호칭이 도라지바디를 지나는 바람에 실려 정수의 귀에 닿았습니다. 회장님도 도련님도 아닌 그냥 승조씨. 40년 전에도 그렇게 불러주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이 세상 단 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정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호박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오후 햇살을 받은 황금빛 은행나무 잎이 영롱하게 빛났어요. 정수는 그 브로치를 미선이 볼 수 있도록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미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양복 바지에 무릎이 축축한 흙바닥에 닿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내가 너무 늦었지. 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치 회한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널 찾지도 못하고 나만 이렇게 살아서. 정말 미안하다, 미선아. 정수는 미선의 흙 묻은 손을 붙잡았어요. 나무뿌리처럼 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져 있는 그 손. 40년 전에는 연필을 잡고 섬세하게 꽃을 그리던 가늘고 고운 손이었는데 세월이 그 손 위에 얼마나 잔인한 자국을 남겼는지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미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을 붙잡은 채 통곡하는 이 늙은 남자가 정말로 40년 전 그 사람이 맞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아래에 남아있는 익숙한 이목구비. 미선은 천천히 손을 들어 정수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정수의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갈 때 미선의 입에서 오래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시작된 울음이 금세 어깨를 들썩이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놓쳤던 두 사람의 손이 이제야 보랏빛 도라지꽃 사이에서 단단히 맞잡혔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도라지밭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보랏빛 꽃잎을 흔들었고 꽃잎 사이로 스며든 울음소리는 이 외딴 시골 마을의 하늘 끝까지 닿을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미선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요, 승조 씨. 미선이 정수를 데려간 곳은 도라지밭 한쪽 끝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로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금이 가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신문지로 덕지덕지 막아놓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좁은 마루에 낡은 나무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미선이 보리차를 끓여왔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쥔 채 탁자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은 산더미 같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달싹이다가 다무는 시간이 반복되었어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너를 찾으려고 사람을 풀었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없더라. 고향집도 비어 있었고 가족들도 전부 사라진 뒤였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있었던 거야? 목소리에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미선은 차잔을 감싼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덤덤함 아래에 40년치 눈물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승조 씨 아버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승조 씨가 끌려간 그날 밤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내가 당신 앞길 막는 독초라고. 내가 조용히 사라져야 당신이 한별건설 후계자로 온전히 살 수 있다고 했죠. 미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이 이야기를 수천 번 되새기게 만들었고 그 덕분인지 이제는 담담하게 꺼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가난한 25이 한별건설한테 어떻게 맞서요. 그저 무서워서 당신 앞길 막을까 봐 도망치듯 떠난 거예요. 사라지는 게 당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으니까. 정수의 두 주먹이 탁자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미선은 시선을 탁자 위 브로치에 고정한 채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도망치듯 시골 친척집에 내려가 보니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고 뭐고 전부 날아간 뒤더라고요.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그때 마침 돈 좀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하고 살기 시작했죠. 해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게 내 팔자인가 했어요. 담담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의 깊이를 정수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아내로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밥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었고 도박에서 돈을 잃고 오면 화풀이를 했죠. 미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조금 떨렸어요. 그 남자와 살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배가 불러오는데도 모진 손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만은 지켜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정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서연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미선은 정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 브로치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황금빛 은행나무 잎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꽃잎 위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브로치 위에 맺혔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아니에요, 승조씨. 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서연이는 당신 아이예요. 탁자 위 찻잔이 정수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말을 잃었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언덕에서 당신이 끌려가던 날 밤. 미선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걸.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가 이 아이까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미선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남자한테 그 아이라고 속이고 살았어요. 그게 서연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 남자 눈에는 자기 핏줄로 보여야 안전했으니까요. 미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승조씨. 서연이가 크면서 눈매가 당신을 닮아갈 때마다 나는 그게 그렇게 무섭고 또 그렇게 고마웠어요.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탁자 모서리를 붙잡았어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언덕에서 끌려가던 그날 밤, 정수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미선의 뱃속에는 이미 두 사람의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미선은 그 아이를 혼자 품은 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삶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였어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탁자 너머로 손을 뻗어 미선의 거칠고 갈라진 두 손을 꼭 감싸 쥐었어요. 나무뿌리 같은 그 손 위로 정수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네가 그걸 혼자 다 안고 있었는 줄.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몰랐던 거잖아요. 우리 둘 다 당신 아버지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놓아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래 울고 나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고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미선의 손을 잡은 채 오래도록 그 눈빛을 바라보았어요. 오두막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라지 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듯 흔들렸어요. 40년의 모진 세월이 그 바람에 실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가 서울로 돌아온 건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3시간 반 내내 정수는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정수의 머릿속에서는 미선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서연이는 당신 아이예요. 본사에 도착한 정수는 곧장 33층으로 올라갔어요. 이른 새벽이었지만 윤재혁은 이미 출근해 있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정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어떻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혁의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재혁을 바라보았어요. 재혁은 정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평소에 그 차갑고 무표정한 눈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20년 됐지. 정수가 말했어요. 재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네, 회장님 곁에서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자네가 한 일들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그게 내 잘못이지. 믿는다는 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데 나는 그걸 헷갈렸어. 재혁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정수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법무팀이 어제 하루 동안 정리한 거야. 박도연 씨 포트폴리오 유출건, 외부 분석 업체에 의뢰한 경위, 표절 의혹 문서를 인사팀 명의로 공문화한 과정, 자네 지시로 움직인 사람이 셋이야. 재혁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부로 이사직에서 내려오게. 퇴직 처리는 법무팀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법적인 부분은 박도연 씨 측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겠어. 재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재혁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정수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자네가 지켜온 게 회사인지 자네 자리인지는 자네가 제일 잘 알겠지.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재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반듯했던 미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박도연의 정식 면접이 다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도 함께였어요. 정수가 직접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면접장이 아니었어요. 33층 집무실이었습니다. 정수와 도연과 서연 셋이 마주 앉았어요. 하율이는 서연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도연에게 먼저 말했어요. 자네 설계 내가 다시 봤어. 바람길 구조 설계는 우리 회사가 다음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쓰고 싶어. 팀 장급으로 입사하게.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도 정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선 씨한테 들었어. 서연 씨한테 직접 전화라고 하더군.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자네 아버지야. 집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옆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정수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디서부터 울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서연은 무릎 위에 잠든 하율이를 내려다 보았어요. 이 아이의 외할머니가 40년을 혼자 버텨온 이유가, 이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40년을 텅 빈 채로 살아온 이유가 한꺼번에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사귀는 시간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게 지금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 엄마 이제 혼자 두면 안 돼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정수는 미선의 도라지 밭 근처에 집을 지었어요.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 좋아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작지만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고르게 드는 단단한 집을 지었어요. 도연이 직접 도면을 그렸고 정수가 자재를 댔습니다. 사위와 장인이 아닌 같은 꿈을 꾸는 두 건축가로서 머리를 맞댔어요. 집이 완성된 날 미선은 새 집 마루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자신이 40년 동안 가꿔온 보랏빛 도라지 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부엌은 미선의 키에 맞게 낮추어져 있었고 방바닥에는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선을 괴롭히던 지독한 가난과 폭력의 기억은 이 단단한 벽과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어요. 승조씨,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미선이 사양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을 움츠리며 살아온 사람의 버릇이었어요. 정수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 40년치 마음이야. 당신은 그저 이 예쁜 집에서 하율이 크는 거 보면서 웃기만 해. 미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입가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없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도라지꽃이 절정으로 피어오른 어느 오후였어요. 정수와 미선은 40년 전 그날처럼 꽃밭 언덕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보랏빛 꽃잎이 파도처럼 일렁였어요. 두 사람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호박 브로치를 꺼냈어요. 40년 전 진흙 속에 빠졌다가 미선의 품에서 35년을 보내고 서연의 손을 거쳐 면접장 대리석 바닥을 굴러 정수의 구두 앞에 멈춰 섰던 그 브로치였습니다.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작은 황금빛 잎은 오후 햇살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선아, 40년 전에 못다한 말이 있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5의 노인이 25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제야 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고운새 옷깃에 브로치를 달아주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끝내 달아주지 못했던 그 브로치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어요. 꽃잎 모양의 핀이 옷깃에 꽂히는 순간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미선은 옷깃에 달린 브로치를 내려다 보았어요. 황금빛 은행나무 잎이 오후 햇살을 받아 깊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진흙 속에 파묻혔던 이 작은 잎이 40년의 겨울을 견디고 다시 피어난 거였어요. 나도요, 승조씨. 나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언덕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하율이었어요. 서연이 하율이를 안고 도연과 나란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율이가 언덕 위에 정수를 발견하고 두 팔을 버둥거리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정수는 하율이를 받아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 안에서 까르르 웃으며 정수의 볼을 작은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아무런 힘도 가면도 필요 없는 할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5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수와 미선, 서영과 도연, 그리고 품에 안긴 하율이. 5 식구의 웃음소리가 도라지밭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도라지밭 뒤로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보랏빛 꽃잎 위에 노을빛이 겹쳐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보랏빛 도라지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흔들렸어요. 그 바람이 두 노인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40년이라는 기나긴 겨울을 견뎌온 두 사람에게 이 세상이 보내는 축복처럼요. 사랑은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혀도 빛을 잃지 않았던 황금빛 은행나무 잎처럼 40년의 세월도 끝내 꺾지 못한 두 사람의 마음이 오늘 이 도라지 꽃밭에서 다시 만개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마음이든 아주 작은 황금빛 잎사귀 하나이든. 이 이야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길이가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텅 빈 집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들여다보는 남자의 시간이 외딴 시골에서 도라지꽃을 가꾸며 혼자 버텨온 여자의 시간이 말 한마디 없이도 묵직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미선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는 것. 그 선택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 것인지. 미선은 그걸 혼자 40년 동안 안고 살았어요.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한 채로요. 그런데도 브로치 하나를 품 안에 간직하면서 버텼다는 것. 그 작은 황금빛 잎사귀 하나가 그녀에게는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다는 것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수도 그렇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 안은 40년 내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텅 빔을 메우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죠. 그러다 바닥을 구르던 브로치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저는 그 장면에서 숨을 참고 읽었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서연과 도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회장실까지 뛰어든 서연의 용기가 부러진 발목을 끌고 면접장에 선 도연의 뚝심이 없었다면 두 노인의 40년은 그냥 묻혔을 거예요. 젊은 두 사람의 간절함이 오래된 인연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린 겁니다. 오래 기다린 것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말이 이 이야기 안에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